아버지 연산군을 폐위시킨 원수, 그 원수를 삼촌이라 불러야 했던 한 소녀의 잔인하고도 기적 같은 생존기가 시작됩니다. 조선의 역사는 흔히 승자의 기록이라 불립니다. 패배한 왕, 폐위된 군주의 흔적은 철저히 지워지고 왜곡되는 것이 정석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 최악의 폭군이라 불리는 연산군과 그의 여인 장녹수의 최후는 가혹하다 못해 처참했습니다. 흔히 우리는 연산군의 몰락과 함께 그 핏줄 역시 절멸했을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실제로 중종 반정 이후 연산군의 네 아들은 모두 사사되었습니다. 반정 공신들은 폭군의 씨를 남겨두면 훗날 반드시 화근이 될 것이라 주장했고 새로운 왕 중종은 비정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기이한 균열이 발생합니다. 모든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던 그 피의 숙청 속에서 연산군이 가장 총애했던 여인 장녹수가 낳은 유일한 딸 이영수만큼은 죽음의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당시 고작 4살이었던 이 아이는 부모의 비극적인 최후를 목격하고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먼지처럼 사라졌어야 할 이 작은 소녀의 존재는 조선왕 조실록 곳곳에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승자들은 이 어린 핏줄을 살려두었는가? 그리고 부모의 죄를 온몸으로 짊어진 소녀는 평생을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야 했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연산군의 딸 이영수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알던 통설을 깨부수고 역사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정치적 계산을 추적해 보려 합니다. 1506년 9월 2일의 밤은 조선의 운명을 바꾼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궁궐을 포위한 반정군의 횃불은 하늘을 찔렀고 천하를 호령하던 연산군의 권력은 단 하룻밤 만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이때 시중의 분노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연산군이 아니라 바로 그의 애첩 장녹수였습니다. 실록은 그녀의 최후를 매우 건조하지만 섬뜩하게 묘사합니다. 군사들이 그녀를 끌어내어 목을 베자 구경하던 백성들이 달려들어 그녀의 시신에 돌을 던졌고 순식간에 돌무덤이 쌓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비참한 처형의 현장 뒤편에는 4살 난 어린 딸 이영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팔매질 당해 죽어가는 소리를 들었을 아이의 공포를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반정 직후 조정의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공신들은 연산군의 자식들을 살려두면 안 된다며 끊임없이 중종을 압박했습니다. 실제로 연산군의 아들들은 강화도와 교동도로 유배된 뒤 곧바로 사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딸이었던 이영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의 서녀라는 신분 때문에 왕위 계승권에서 멀어져 있었고 조선의 법도는 여성에게 비교적 관대했습니다. 중종은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조카의 목숨만은 보존해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이 곧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영수는 궁궐에서 쫓겨나 노비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녀를 돌봐줄 부모도 배경도 사라진 채 그녀는 장녹수의 딸이라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새기고 차가운 민가로 던져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연산군의 먼 친척이나 공신들의 집에서 몸종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며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화려한 비단옷과 산의 진미를 누리던 옹주에서 한순간에 부모의 원수들을 시중들어야 하는 처지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첫 번째 기록의 그림자입니다. 이영수의 생존을 두고 당시 조정 내에서는 치열한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중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반정 공신들은 끊임없이 그녀를 노비로 삼아 엄격히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영수는 연산군의 핏줄이자 장녹수의 탐욕을 상징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종의 입장은 묘하게 달랐습니다. 중종은 비록 형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지만 어린 조카에 대한 연민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료에 상충하는 지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적 기록인 실록에서는 그녀를 죄인의 자식으로 규정하며 처벌의 대상으로 다루지만 야사나 가문이 기록인 족보에서는 그녀를 지켜주려 했던 사람들의 손길이 감지됩니다. 특히 그녀의 성장 과정에서 중종이 은밀하게 경제적 지원을 했다는 정황들이 포착됩니다. 이는 단순한 혈육의 정을 넘어선 정치적 포석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종은 반정 공신들의 세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경계했고 연산군에 남은 가족을 포용함으로써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관대한 군주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려 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영수는 거대한 정치적 장기판의 말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그녀가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한 기록은 매우 희박하지만 그녀가 결혼 정년기에 도달했을 때 발생한 사건은 당시의 대립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죄인의 딸이자 노비 신분인 그녀가 양반가의 자제와 혼인한다는 것은 당시 성리학적 질서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권한이라는 인물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이 혼인은 과연 본인들의 의지였을까요? 아니면 중종의 기획된 배려였을까요? 사료를 교차 검증해 보면 권한은 당시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던 가문의 서자였습니다. 즉, 왕은 패주인 연산군의 딸을 완전히 죽이지도 그렇다고 화려하게 복권시키지도 않으면서 적당한 선에서 그녀의 삶을 방치하듯 보호했던 것입니다. 이영수의 삶을 추적하다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며 살아가야 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연산군의 딸이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녀가 남편 권한과 만난 과정은 마치 한 편의 스릴러와 같습니다. 장록수의 딸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조용히 살아가던 그녀에게 권한이 접근했을 때 그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의 부모가 지은 죄를 알기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없었던 여인의 고뇌가 행간에서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영수가 자신의 신분을 고백했을 때 권한은 그녀를 떠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의 아픔을 보듬으며 평생을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 매몰되었던 개인의 삶과 감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평온한 삶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연산군 시절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누군가 그녀의 정체를 고발하기만 하면 언제든 죽음의 위협이 닥쳐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혼인한 뒤 이들의 결혼이 허락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문제 삼아 처벌해야 한다는 상소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허락 없이 패주의 딸이 가정을 꾸린 것은 왕실에 대한 도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영수는 다시 한번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4살 때 경험했던 그 공포가 성인이 된 그녀를 다시 덮친 것입니다. 이때 그녀가 선택한 길은 도망도 항변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자신의 가계와 현재의 처지를 가감없이 적어 올린 그녀의 행보는 당시 여성으로서는 매우 대담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살고 싶다는 본능을 넘어 부모의 죄로부터 독립된 한 인간으로서 인정받고 싶다는 처절한 외침과도 같았습니다. 이영수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인 순간은 결국 중종 앞에 당도했습니다. 신하들은 그녀를 당장 압송하여 국문하고 그녀와 혼인한 권한 역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법도를 어긴 자들을 용서하면 왕의 권위가 흔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종에게는 가장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신하들의 요구를 들어주자니 조카가 가여웠고 조카를 살려주자니 공신들의 반발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긴박한 대립 속에서 중종은 예상치 못한 결단을 내립니다. 중종은 대신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미 부모가 죄를 받아 죽었고 그 딸은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였을 때 쫓겨났으니 이제 와서 그 죄를 다시 묻는 것은 가혹하다는 논리였습니다. 특히 중종은 그녀의 혼인을 무효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이는 사실상 이영수에게 연산군의 딸이라는 낙인 대신 왕의 조카라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결정은 당시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중종의 관대함에 경탄했고 이영수는 비로소 수십 년간 자신을 짓눌러온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적 순간이 과연 순수한 자비 때문이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이를 중종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연산군의 자손을 포용함으로써 잔존하는 연산군 지지 세력의 반감을 누그러뜨리고 자신이 형과는 다른 성군임을 증명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무엇이었든 이 영리한 타협 덕분에 이영수는 평범한 사가 여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여러 자녀를 낳고 장수하며 천수를 누렸습니다. 부모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오빠들은 사약을 마시는 와중에도 그녀만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남아 연산군의 유전자를 후세에 전달한 것입니다. 이영수가 눈을 감았을 때 그녀의 나이는 무려 80을 훌쩍 넘긴 상태였습니다. 광기와 탐욕의 시대를 살았던 부모와는 너무도 대조적인 조용하고 긴 삶이었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오늘날까지도 전해 내려오며 그 비석에는 연산군의 딸이라는 기록 대신 어느 가문의 부인으로서의 삶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역사의 묘한 아이러니를 발견합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증오받았던 왕의 핏줄이 그 왕을 무너뜨린 가문의 배려 속에서 가장 평화로운 노년을 보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영수의 생애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부모의 죄는 자식에게 어디까지 대물림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권력의 비정함 속에서도 끝내 살아남는 인간의 의지는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녀는 평생을 장록수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았지만 동시에 그 사실 때문에 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주인공으로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침묵의 생존을 통해 승자들의 기록이 놓친 인간의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을 선과 악, 승자와 패자로 나눕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영수처럼 어떤 카테고리에도 속하지 못한 채 묵묵히 자신의 삶을 견뎌낸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연산군의 딸이라는 무거운 굴레를 쓰고도 끝내 자기만의 가정을 지켜냈던 한 여인의 삶은 어쩌면 화려한 영웅담보다 더 강렬한 진실을 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건네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원수의 자식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이라면 세상의 모든 비난 속에서도 꿋꿋이 당신의 삶을 꽃피울 수 있겠습니까? 이영수의 80년 생애가 남긴 이 여운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갈등과 화해에 대해서도 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